2030년대 초반쯤에 여파가 오긴 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죠. 그러면 미래에 대한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중에서 뭘 선택할 건데를 세워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인구를 사회적인 이슈로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인구는 사회적인 이슈이면서 동시에 나의 일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바뀐다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굉장히 큰 차이가 뭐냐? 우리나라가 고령화는 일본을 따라가지만 절대 일본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서 인구를 크게 보면 줄어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모이고 있는 특정 시군구들이 생기고 있어요. 인구가 막연하게 우리 보통 이제 인구 그러면 저출산이고 고령화고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런 인구의 수의 변화 또 특성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바뀌는구나. 그러면 그 바뀔 시장을 내가 미리 예측해서 나는 거기에 올바른 대응을 하면 됩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가 반드시 줄어드는 것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확장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인구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게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면 내가 내 인생을 혹은 우리 기업에 지금 기업에서 있으시다면 우리 기업의 미래를 기획하시는데 활용하기 제일 좋은 게 바로 이 인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좀 관점을 좀 가져야 되느냐 이걸 제가 사례를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 대표님께서도 요즘 시니어 비즈니스에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아마도 본인께서도 점차 연령대가 거기에 가까워지는 탓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친구들을 보시면서 자꾸 이 사람들 시니어들이 되니까 뭐 어떤 상품을 우리가 내면 잘 나갈 것 같아 라고 자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무자분들은 젊은 실무자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CEO가 주문을 했으니까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혹시 진짜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만약 인구학적으로도 그 시장이 정말 성장이 어렵다는 답이 가깝다면 이분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 하십니다. 제가 그냥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쉽지 않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베이비 부머가 그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베이비 부머가 30대, 40대, 50대를 다 거쳐왔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이비 부머는 대부분 결혼을 하셨죠.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자녀를 낳았고 이 자녀들의 연령대가 비슷비슷했으니까 그 동년배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내야만 했었고 자녀들이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갔고 대학 학비를 냈고 굉장히 비슷한 삶의 궤적을 살아옵니다. 근데 지금은 70대가 되면 누구는 혼자 살고 있고 누구는 부부만 살고 있고 누구는 자녀가 아직도 있고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살아가는 모습이 더 호모지니어스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모습으로 살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면요. 어떤 시장이 있는데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장이 접근하기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굉장히 다양성이 큰 이런 시장이 접근하기가 더 쉬울까요? 네, 전자가 훨씬 더 쉬워요. 근데 갑자기 여기 이분들이 70대가 된다고 앞으로 이분들의 시장이 커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시니어 시장을 보려면 더 쪼개야 돼요. 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이제 저희 인구학의 용어로는 저희는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더 쪼개서 들여다 봐야 되는 게 시니어 시장인 거죠.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실제로 이게 저한테 어떤 투자 회사의 대표님이 질문을 하신 건데 요즘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대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한테도 한 건설사로부터 투자 요청이 왔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할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질문하는 게 이거였어요. 개인들도 향후 노후 대비 차원에서 투자로 가든 혹은 실제 입주를 하든지 이 목적으로 실버타운에 정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도 투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개인으로 보면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 실버타운 사업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게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설을 한번 세워보시죠. 그래서 가설을 만든 거예요. 첫 번째 가설은 요게 지금 준비하시는 실버타운이 지금 고급인가요? 그랬더니 당연히 고급이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게 민간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뭐 몇백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야 돼.
그리고 처음에 디파짓을 몇 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채산성이 나오거든요. 또 투자를 하려면 투자 대상이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이게 볼륨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다는 거 하고, 그러면 그 정도 지역에 올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거주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로 올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이 뭐였냐? 혹시 이거 어디 짓는데요?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산 밑에 그런 데를 개발을 해야 채산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였냐면은 뭐 말씀드리면 은평구 진관동이라는 거예요.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입구에다가 그걸 세워 놓겠다는 거고, 또 한 자락은 뭐냐면 그 북한산의 이쪽 서쪽은 은평구 진관동이고 동쪽으로 가면 우이동이 있습니다. 우이동. 거기에도 지금 실버타운 관심이 많아서 거기 지금 투자가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그런 대표님 저분들이 그 정도 돈 내고 오시려면 어디서 오실까요? 과연 어디에 지금 살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디에 사는 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강남 3구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진짜 강남 3구에서 은평구를 혹은 우이동을 사람들이 가나요? 저희가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데이터 가지고 그걸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데이터가 뭐냐면 2009년부터 2024년 작년까지 요 라인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냐면요. 퇴직 연령대에 들어온 가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5세에서 64세, 이게 퇴직 연령대인데 요 들어온 가구가 이사를 한 건수입니다. 요 색깔이 보이시는데 요 색깔 중에 빨간색은 뭐냐면요. 이게 같은 구 안에서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강남구에서 강남구, 서초구에서 서초구, 은평구에서 은평구를 간 거고, 요 노란색은 뭐냐면 강남에서 송파구, 뭐 은평구에서 서대문구, 이렇게 구를 넘나드신 분들이고요. 요 녹색이 뭐냐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가신 가구의 숫자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딱 봐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제일 이 비중이 높은 게 무슨 색깔입니까? 주황색이에요. 이 빨간색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많다는 이겁니다. 많이들 이사를 안 다녀. 게다가 최근에는 점점점 이사할 건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들이 요만큼 있고, 저는 사실은 녹색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녹색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녹색이 뭐냐면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나가신 거잖아요. 제 주변에도 교수님들이 가끔 카카오톡의 프사가 자연의 모습으로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10중 8구 집이 이사 간 겁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우리 집 창가로 보이는 자연의 모습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죠.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답이 뭐겠어요? 그거 가면은 누가 가겠냐라는 게 질문이고요. 일본을 보면 시니어타운이라는 게 잘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사실 아이디어가 온 건데, 한국과 일본의 굉장히 큰 차이가 뭐냐? 우리나라가 고령화는 일본을 따라가지만 절대 일본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1세대가 일본은 시니어라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일본 시니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일본 시니어는 대부분 자기 주택에 살았잖아요. 우리의 베이비 부모는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고 강남 3구인데 그분들 중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비중이에요. 51%, 49%. 이거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지방이 아파트에 더 많이 살고 계세요. 서울이 아닙니다. 아파트에 더 많이 어디 살고 있냐? 지방이 더 많이 살고 계십니다. 서울이 우리 보통 서울이 아파트에 많이 있고 지방이 더 높습니다. 이거는 부산만이 아니라 대구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자, 이 강남 3구에 보시면 여기는 67.2, 67.2%가 다 아파트에 이미 살고 있어. 그러면 아파트가 일본은 주택이 있으니까 고령이 되면은 불편해서 주택을 나가서 시니어타운으로 가겠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고령 친화적입니까? 고령 비친화적입니까? 제일 친화적인 데가 아파트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강남에서 저기 간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인구를 단순하게 퉁쳐가지고 고령화는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에 대한 관점도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래서 실제 사회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데요 하는 거는 저희 고우림 작가님이 이제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요 기업들이 상품 시장에서 노동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연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라면과 스낵으로 국내에서 빠르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아마 두 개 떠올리실 텐데 둘 중 하나는 아니에요. 네. 근데 간편식으로 이미 뭐 코로나 때 수요 한번 늘었죠, 그렇죠? 근데 라면도 간편식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걱정이 이제 생깁니다. 이미 이 기업은 스낵 때문에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여파를 한 번은 겪어봤어요. 혹시 그 일이 라면한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수출이 잘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캐파가 이제 생산 캐파가 한정돼 있으니까 늘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딘가에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수도권에 공장 짓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지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지역에는 청년 인구가 또 없대요. 그럼 이제 어디에 공장을 지어야 되냐라는 것도 이제 궁금증이겠죠. 그래서 저희한테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제가 이 위에부터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그 일주일에 라면 몇 개 드세요? 7 매일 1일 1라면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1.7개 먹는다고 하거든요. 되게 지금 의외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비빔면도 라면이고요. 짜파게티도 라면이에요. 그러니까 국물 라면만 라면은 아닙니다. 근데 라면에 되게 진심인 연령이 있어요. 여기 너무 정답률이 높은데요. 10대입니다. 근데 엄마 카드예요. 쉽지 않아요. 접근성이. 그렇죠? 자, 근데 라면을 조금 비싸게 먹는 연령이 있어요. 여기 답이 갈리는데 20대입니다. 자, 이 20대는 라면을 한 번 먹을 때 비싸게 먹어요. 왜 비싸게 먹냐면은 봉지라면을 먹는 게 아니라 용기면을 먹습니다. 이 친구들은. 근데 그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거. 땡땡 볶음면. 그쵸? 라면을 먹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게 봉지면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그래서 물어봤더니 귀찮대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해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라면을 많이 먹는 때 연령이 있어요. 일주일에 되게 많이 먹는 연령대. 어디일까요? 40대 남성입니다. 기업의 질문을 돌아가 보면은 기업의 걱정이 뭐였어요? 라면을 20대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겠죠. 사실 이때가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좀 아까 적게 먹는다 얘기했고요. 근데 비싸게는 먹어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못 먹는 연령대가 존재하지 않을까가 사실 걱정이거든요. 여러분은 라면 몇 세까지 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67에서 69세에 슬슬 줄어들다가 70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결국에는 라면도 연령의 영향을 받는 음식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미래를 가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언젠가는 라면의 식수가 줄어든 날이 오겠죠. 그리고 아까 위험 요소가 뭐였어요? 20대가 많이 먹진 않나요? 비싸게 먹는 거지. 자, 그러면은 고령화 때문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좀 적게 먹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30년대 초반쯤에 여파가 오긴 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죠. 자, 그러면 이제 라면 회사 입장에서 뭘 해야 돼요? 좀 라면을 바꾸거나 이제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저희 복습이 들어갈게요.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가 20대 때 먹었던 라면보다는 적게 먹었어요. 근데 한 번 먹을 때 비싸게 먹어요. 그다음에 밀레니얼하고 X세대는 라면과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40대 그게 보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밀레니얼하고 X세대 거기 중간쯤이거든요. 지금도 많이 먹고요. 한동안 유지될 거예요. 그리고 산업화 세대랑 베이비부머 1세대는 퇴직 연령쯤에 라면을 반짝 한 번 더 먹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 가설해 봐야죠. 베이비부머 2세대 아까 저희 이제 조용태 작가님 연령대 그다음에 우리들도 과연 그럴까? 혹은 정년이 연장된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정년이 연장되면은 그 효과가 혹시 뒤로도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봐야겠죠. 그다음에 혹은 베이비부머 1세대가 67세되면 라면을 거의 먹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라면이 아니라 다른 라면을 만들면 뭐 달라질까? 이게 사실 라면 회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인구학적 특징들이 어떻게 라면을 먹는지 지금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중에서 뭘 선택할 건데를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코호트 관점을 봤을 때는 어쩌면 디폴트된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보는 거고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데라는 거는 아마도 이런 이제 다른 라면을 만들어 본다거나 근데 그거를 어느 연령대로 타겟을 해볼 건가 어떤 세대로 타겟해 볼 건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결국엔 수출이죠. 그렇죠? 그거는 다들 이미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나라에 항상 큰 걱정, 일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지방엔 더 없다. 근데 저희가 여기 이 회사에다가는 결국에 부산의 강서구를 짚어줍니다. 의외죠? 지방에서 인구를 크게 보면 줄어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모이고 있는 특정 시군구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부산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창원시, 사하구 이런 데가 이제 좀 개발이 빨리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가구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창원시에 살지만 이제 자녀들은 어딘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새로운 곳을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강서구가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특정 지역으로 이제 주변 청년들이 모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청년이 모이는 특정 국소 지역은 발생을 해요. 지방에서. 아마 이제 거기에 거점이 돼야겠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지표는 여성 인구하고 0에서 5세 인구입니다. 남성 인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인구가 있으면 남성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 인구랑 그러니까 아니 진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중요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 인구가 있고 아이들 인구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그 지역이 좀 지속 가능성이 높은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다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와중에 청년이 모이는 지역을 저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도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살아있는 데이터라서 주변을 관찰하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를 해줘요. 이게 인구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구나. 그게 결국엔 사실 우리가 지금 성장해온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성장했냐가 제일 많은 1번 질문이에요. 근데 다들 얘기하는 게 너네 인구수 사실 많지도 않아라고 얘기합니다. 또 조금 자존심이 상하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을 찍고 떨어질 거란 얘기는 1988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 그쵸. 근데 지금 와서 그거를 엄청난 재앙이라고만 볼 거냐? 아니면 지금 우리의 성장했던 방식은 사실 우리의 역량이었는데 그 역량을 어디에 어떻게 발휘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